오늘 이야기는 인천에 사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했던 지인 언니 결혼식에 정말 끔찍한 광경이 벌어져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언니를 알게 됐던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한신포차라는 술집에서 알바를 할 때였죠. 그 당시 전문대 재학 중이었고 사고 싶은 게 꼭 있어서 한 달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주문 받고 서빙 및 테이블 정리가 주 업무인데 워낙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서 일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경력자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는 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술집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자 손님 2명이 계신 테이블이었는데 제가 주문을 받았었죠. 주문은 닭발과 소주였고 20분 후에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났을 때 테이블 벨이 울리더군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다가갔더니 음식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음식이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였죠. 저는 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직원에게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손님이 바꿔달라면 바꿔주면 되지 딴소리 한다고 언성을 높이시며 화를 내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일하던 경력자 언니가 다가와서는 수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하다가 모르겠으면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언니와 정말 친해지게 되었죠.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가끔 만나 술 한잔하고 고민도 털어놓을 만큼 가깝게 지냈습니다. 언니와 알고 지낸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언니가 깜짝 발표를 하더군요. 그 소식은 결혼 날짜가 잡혔다는 이야기였는데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죠. 언니가 만나던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적도 있었으니까요. 언니 남자친구 직업은 규모가 있는 식당에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늘상 했던 말이 결혼하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것 같다면서 부러워했었죠. 그리고 6개월 후 언니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언니가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며 시간 되면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평역 근처 카페에서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언니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좀 어두웠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남자친구와 다투게 된다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심지어 웨딩 사진 촬영을 하면서도 싸웠다고 하는데 형부는 저렴한 곳을 원했고 언니는 평생 한번 찍는 거 좋은 곳에서 하고 싶다고 예약을 했다고 했죠. 형부는 상의 없이 결정했다고 화를 내는 거였고 언니 입장은 결혼식 할 때 지인들이 사진을 볼 텐데 아무 곳에서 촬영하는 게 내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날 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드디어 언니의 결혼식 날이었죠. 인천모 웨딩홀에서 12시 예식이었고 웨딩 드레스를 입은 언니를 보기 위해서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언니를 봤는데 저도 얼른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언니와 간단한 사진을 찍고 나서 저는 예식장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예식이 시작된다고 안내 멘트가 나오자 사람들이 분주하게 자리에 착석했었죠. 예식은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고 신랑 신부 입장 후 줄에 낭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뒤를 쳐다보더군요.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쳐다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식장 입구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때가 타서 더러워진 옷차림에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는, 누가 봐도 결혼식 하객은 아니었죠. 그런데 다들 가만히 있었던 건 줄의 낭독이 끝나고 나서 축가 및 이벤트를 진행하는 순서였습니다. 언니 성격이 여장부 같고 장난치는 것도 좋아해서 기억에 남는 이벤트를 준비했나 보다 생각이 들었죠. 아마 다른 하객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축하 및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라는 멘트를 하자마자 문 밖에서 그 남자가 걸어 들어오더군요. 당연히 하객들은 그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고 언니와 형부도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별난 이벤트다 라고만 생각했죠. 그 남자는 천천히 형부 쪽으로 다가가더니 손에 쥐고 있던 망치를 들고 형부를 향해 내리치는 겁니다. 다행히도 넘어지면서 망치를 피하게 되었고 하객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앞에 계시는 남자분들이 그 남자를 제압했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그 남자를 연행하고 나서 예식은 그것으로 마무리되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언니는 한동안 연락이 되질 않더군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나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섬뜩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 전 형부는 언니와 사귀면서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형부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였는데 알고 보니 언니와 만나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와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하는 기간에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형부는 그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형부에게 매달리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형부는 일주일 뒤에 결혼한다면서 그 여자와 잔인하게 헤어졌다고 했죠. 화가 난 여자는 부평역 근처 노숙자들을 눈여겨보고 그중 한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이상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탁은 결혼식을 망쳐달라는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언니는 형부와 헤어지게 되었고 한 달간 혼자 여행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남자와 부탁을 했던 여자는 특수 협박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현재 언니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남자라면 기겁을 할 정도로 싫어하게 되었죠. 그 당시 기억은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잘 됐다며 그런 놈인 줄 모르고 살았으면 후회했을 거라고 언니가 말하더군요. 정말 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언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주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8년 전에 있었던 끔찍한 일입니다. 그 당시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었죠. 지금부터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던 그 친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여고에 다니고 있었고 그 친구를 알게 된 건 2학년 1학기 때였습니다. 제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라 조용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2학년 1학기가 시작될 무렵 문제의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됩니다. 전학생 첫 이미지는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들이 좋아할 외모를 가졌고 행동을 보아 성격도 털털한 편인 것 같았습니다. 같은 반이지만 저와 정반대인 친구라 딱히 마주칠 일은 없을 것 같았죠. 그러다 전학 온 친구와 어울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정말 친했던 지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수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착하고 배려심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날 지수가 쉬는 시간에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야, 미정이 이번 주 토요일 생일 파티 한다던데 같이 가자.
그제서야 전학생 이름이 미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지수가 사정을 하면서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약속 당일이 되었고 오후 7시쯤 전주 객사에 위치하는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했죠.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여고니까 당연히 여자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보는 남자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또래면 친구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보다 대략 10살은 많아 보이더군요. 저는 지수에게 싫은 티를 내긴 했지만 오자마자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1시간만 있다가 나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자들은 미정이가 부른 남자들이었고 나이는 20대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10분쯤 지나 노래방 사장님이 들어와서 술과 과일 안주를 가져다 주시더군요. 제가 좀 늦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날 술이라는 걸 처음 마시게 되었죠.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집에 간다는 말을 하기가 눈치가 보이더군요. 소심했던 제 성격 때문이겠죠. 1시간만 있다가 집 가려는 생각도 안 날 만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지수가 슬슬 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미정이가 저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재밌었지? 조 오빠들 부르면 공짜 술 먹을 수 있거든? 그리고 잘만 꼬드기면 용돈도 받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미정이를 멀리하게 됐고 제 옆에 있던 지수는 미정이와 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미정이는 친했던 사이도 아니니까 상관없었는데 저와 친했던 지수와 점점 멀어지니까 그 당시 많이 힘들었죠. 미정이와 어울려 다니면서 지수는 다른 사람이 되어갔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쯤 인사도 하지 않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죠. 지수와 미정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년쯤 지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한다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용한 성격 탓에 집에 있으려고 했지만 애들 소식도 궁금해지고 특히 지수는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더군요. 고민하다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역시나 지수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미정이도 물론 없었고요. 그때 학교 시절 저와 말 한번 섞어보지 않은 친구가 다가와서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술 한잔 하면서 지수와 미정이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 당시 그 친구도 미정이와 자주 어울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정이가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꼬드겼다고 하더군요. 그때 지수도 함께 있었는데 미정이가 소개해준 일자리는 룸살롱이라고 했죠. 1년만 꾸준히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장사하면서 살면 된다고 꼬드겼던 겁니다. 3명 다 그 일을 하다가 그 친구는 못하겠다며 힘들게 빠져나왔고 지수와 미정이는 꽤 오래 했었다고 하더군요. 룸살롱 업주에게 값을 받는 것을 마이킹이라고 하는데 아마 마이킹 때문에 억지로 일을 했을 거라고 말을 했죠. 뭐 거기까지는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지수가 왜 동창 모임에 못 나오게 된 건지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지수는 남자 손님과 연애를 했다고 했죠. 그 남자는 사업가이고 지수에게 돈을 쓰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수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사줬다고 하더군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던 걸로 들었는데 남자가 집요하게 쫓아다녀 동거까지 했다고 했죠. 결국 지수는 20살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사실을 그 남자에게 말했더니 그 후로부터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지수는 그 남자를 힘겹게 찾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밝혀졌죠. 사업가도 아니었고 심지어 신용불량자였다고 합니다. 지수에게 쓴 돈은 온통 빚을 내서 쓴 거였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지수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지수는 임신 30주가 살짝 넘은 상태였는데 미정이가 소개해준 불법 브로커를 통해 낙태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2주 정도 지나 복통을 느끼고는 모텔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방치하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는 사망하게 되었고 지수는 도주 끝에 검거되었다고 했죠. 영아 살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했던 친구여서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이는 40대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며칠이 지나 교도소 면회 신청을 하고 나서 지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보자마자 미정이 생일 파티 때 같이 가자고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정이는 강제 전학을 온 거였고 전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고 남자 밝힌다고 소문이 돌았다고 했죠. 미정이는 지수에게 폭력을 쓰면서 괴롭히고 생일날 친구 한 명을 데려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답니다. 아는 오빠들 불러야 하는데 짝수가 안 맞는다면서 말했다더군요. 친구를 안 데리고 오면 폭력을 당할 것 같아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던 거였죠. 정말 친했던 친구였는데 저에게 말 한마디도 없었고 힘든 내색을 보인 적이 없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정말 친했던 친구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있으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아를 방치하고 도주했다는 사실은 용서가 안 되네요.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고 동창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도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8년 전에 있었던 무서운 일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고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역삼동에 위치하는 원룸에 자취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20대 중반, 강남 모 병원에서 3교대 병동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서대문구인데 병원까지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역삼동 근처 원룸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죠. 신축 건물에다 치안이 좋은 곳들은 월세가 너무 비싸고 오래된 곳으로 알아보니 마음에 드는 집이 없더군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같이 근무하던 간호사 언니가 지인이 이사 예정인데 위치도 좋고 깨끗하다고 한번 알아봐준다고 하는 거였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워서 만약 이사하게 되면 한턱 쏜다고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며칠이 지나 간호사 언니가 이야기했던 지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분이 하시는 말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제가 바로 이사하는 조건으로 이사 비용과 한 달치 월세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원룸은 4층 건물의 3층이었고 완전 신축까지는 아니었죠. 준신축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베란다 쪽에 있는 조그만 테라스였죠. 생각보다 월세도 저렴해서 바로 계약하고 싶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건물 위치였는데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야 해서 고민이 좀 되더군요. 그래도 이 조건에 이만한 집이 없다고 판단돼서 곧장 집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당일은 남동생이 도와줘서 무사히 잘 끝냈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옷장을 장만하고 싶었는데 이사도 하고 생필품과 이것저것을 사다 보니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옷장을 구입하지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료 나눔 카페가 생각이 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하게 되었죠. 옷장을 검색하니 수백 개의 글이 검색이 되더군요. 그중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옷장 무료 나눔이었는데 용달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적혀 있더군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 리폼을 하면 충분히 쓸 정도로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확실하게 가져갈 뿐만 찾는다고 하더군요. 빨리 안 가져가면 놓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서 서둘러 그분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근무는 오후 타임이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저녁 11시에 만나기로 했죠. 퇴근 후 약속 장소로 찾아갔고 어떤 남자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혹시 몰라서 인사를 드리고 무료 나눔 이야기를 했더니 저와 약속을 잡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이라 실례가 안 된다면 옷장을 좀 보고 싶다고 하니까 흔쾌히 알겠다면서 하더군요. 그때 생각은 그 남자분이 살고 계신 곳이 2층 주택이라 가족분들과 같이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집으로 들어갔죠. 옷장은 안방에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고 깨끗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정말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옷장 안 유리 거울이 있었는데 유리 거울 뒤편으로 그 남자가 섬뜩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둘러 옷장 문을 닫고서 옷장은 용달차로 보내달라고 하고서는 급히 그 집을 나왔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야간 근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오후 1시쯤 용달을 받게 되었죠. 옷장을 옮기고 나서 야간 근무를 위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꿈을 꾸게 되었죠. 꿈속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더듬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고 시간을 보니 8시가 다 되어가고 있더군요. 기분이 너무 찜찜했지만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는 9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날 오전 집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그런데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건을 쓰면 제자리에 꼭 가져다 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식탁에 물컵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물을 마시고 싱크대 위에 놔두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서 곧장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좀 쉬고 있는데 문득 오른쪽을 보니까 옷장 문이 열려 있더군요. 저는 옷장 쪽으로 다가가서 문을 닫았는데 미닫이 부분이 고장이 난 건지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였죠. 손을 좀 봐야겠다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옷장 안쪽에서 어떤 남자가 숨어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튀어나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곧장 화장실로 도망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간 건지 보이질 않더군요.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나서 당분간 본가에서 지냈습니다. 2주 정도 지나 담당 형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남자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와 테라스 창문으로 들어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습범이라고 하던데 무료 나눔 카페에서 여성들만 노리는 남자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보복당할까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잡히지 않았다고 했죠. 옷장이나 책상 등 직접적으로 들고 가기 힘든 물건들만 올려놓고 용달을 보내야 되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답니다. 피해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상세 주소를 알려주고 기회를 봐서 무단 침입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층에 살아도 창문은 꼭 잠그고 다니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 집으로 찾아올까 싶어 급하게 집을 내놓고 본가로 들어갔었죠. 8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정말 무섭고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2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캠핑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편으로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지만 안타깝기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꽃샘 추위가 한창이던 날씨에 저 포함 친구 4명이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라서 대학생이 되어도 가끔 만나서 놀고는 했습니다. 그날은 여행 계획도 세울 겸 술도 한잔 하기로 했었죠. 야, 어디 갈래? 글쎄. 난 바다 쪽이 좋은 것 같은데. 어때? 이 추운 날씨에 바다는 좀 그렇지. 서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바다 가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바다 근처 캠핑장은 어때? 다들 괜찮은 의견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여행 날짜를 잡게 되었죠.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여행을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동차를 렌트하고 친구들과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나서 인천에 있는 해수욕장 근처 캠핑장으로 출발했죠. 가끔 만나서 놀기는 했었어도 여행은 오랜만에 가는 거라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무사히 캠핑장에 도착했고 예약해둔 자리에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솔직히 글램핑이 편하긴 하겠지만 금액도 비싸기도 했고 텐트에서 자는 것도 추억일 거라 생각했었죠. 사실 이 문제로 친구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텐트는 춥다고 글램핑을 하자고 했고 저와 다른 친구는 텐트가 좋다고 했죠. 결국 가위바위보로 정했고 제가 이겨서 텐트를 설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친구 아버지가 캠핑 동호회 회원이어서 웬만한 장비는 다 있었답니다. 그렇게 텐트 설치와 테이블 의자까지 설치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조금 졸리더라고요. 운전을 한 탓인지 전날 잠에 설쳐서 그런 건지 텐트로 들어가서 눈을 좀 붙였습니다. 그거 아시죠? 잠깐 눈 붙인 것 같은데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 그런 경험. 그리고 이상한 꿈을 꿔서 놀라서 일어났죠. 그 꿈은 친구들과 제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꿈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좋지 않은 꿈이었어요. 눈을 뜨니 벌써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아직 초봄이라 해가 생각보다 빨리 지려고 하더군요. 두꺼운 옷을 입고 텐트 밖을 나가니 친구 3명이서 벌써 숯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야, 이제 일어났냐? 깨우려고 했는데 잠꼬대까지 하면서 기절했더라. 저는 친구들에게 이상한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개꿈이라며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3시간 정도 지나자 슬슬 쉬기가 오르더라고요. 자정이 다 돼서 친구들은 텐트 안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낮에 잠을 자서 그런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모처럼 놀러 왔는데 그냥 자는 것도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야야, 일어나봐.
친구 셋 중 2명은 기절해서 일어나질 않았고 한 친구는 기지개를 피며 일어났습니다. 안 자고 뭐하게. 야, 내가 폭죽 가져왔는데 그건 하자. 원래는 바다에서 하려고 했는데 날도 춥고 바다까지 걸어가기에는 어둡기도 해서 캠핑장 근처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 됐을 겁니다. 한참 불꽃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야, 저기 봐봐. 저는 고개를 들어 친구가 가리키는 쪽으로 쳐다보았는데 조그만 불빛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안 자고 놀고 있나 보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폭죽은 금방 다 써버렸고 슬슬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 저기 불난 거 아니야? 다급하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조그만 불빛이 있던 위치였는데 무언가 미친 듯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급하게 그쪽으로 뛰어갔고 가까이 가보니 텐트 하나가 온통 불에 휩싸여 있었어요. 바로 옆 텐트에 계시는 아저씨가 급히 나와서는 빨간색 양동이에 물을 받아 뿌리고 있었습니다. 물 받는 건 친구가 도와주고 저는 곧장 119에 신고했었죠. 아저씨는 불타는 텐트로 가서 힘겹게 입구를 열었는데 글쎄, 텐트 앞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꼬마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를 도와서 급히 아이를 꺼냈고 아이는 불타는 텐트를 보며 기겁을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듯 합니다. 뒤늦게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결국 텐트 안에 있던 5명은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텐트 내 설치된 제품 중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다고 들었죠. 저는 급하게 자고 있던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친구 한 명이 비몽사몽으로 일어나더니 불타서 시꺼멓게 변한 텐트를 보고서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름 돋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사실 저 인디언 텐트 글램핑 있잖아. 저 자리 내가 예약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만약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친구에게 졌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꾼 꿈은 이 사건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나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저와 친구들에게는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전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5년 전에 겪었던 섬뜩한 일입니다. 사연 제보를 하면서 상상을 하니까 손이 떨리고는 합니다. 그날 그 사람들은 저희 집 말고도 다른 집도 찾아갔을 텐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대 중반,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초년생으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백수일 때는 몰랐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부모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원룸 보증금만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조금씩 갚는다고 이야기하니 걱정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혼자 살아서 위험한 게 아니라 남자 혼자 있으면 밥 챙겨 먹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건장한 20대 남자라
치안이나 범죄에 노출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고 한 달 정도는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술 마시면서 놀고 밤을 새면서 게임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섬뜩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있네요. 5년 전 7월 1일, 회사 일을 끝마치고 별다른 스케줄이 없어 곧장 집으로 들어왔죠. 시간은 7시에서 8시쯤 됐을 겁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야식이나 먹을까 해서 배달 어플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배달 주문을 하고 나서 게임을 하기 위해 곧장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죠. 30분 정도 지났을 때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배달 시간이 60분이 걸린다고 해도 가끔 일찍 오는 경우가 있어서 당연히 배달이겠지 하고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당황스러웠죠. 문 앞에는 스님으로 보이는 60대, 그리고 덩치가 좋은 남자와 4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있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다급하게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물을 따라서 드렸죠. 스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물을 마시더니 복 받으실 거라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누자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사냐고 물어보더군요. 황금 같은 주말 저녁에 야식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찾아와 방해를 하니까 슬슬 짜증이 났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까 물 다 드셨으면 물잔 주고 가시라고 했더니 스님 뒤에 서 있던 덩치 좋은 남자가 무작정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릴 틈도 없이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왔고 스님과 옆에 있던 아주머니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너무 놀랐던 저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저에게 다른 집들은 문전박대를 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청년은 다르다면서 고맙다며 선물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선물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으로 나가봤더니 배달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특히 침착하던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배달을 받고 나서 거실로 들어왔고 마지막 경고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잘생긴 총각,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선물만 주고 갈게. 선물은 차 안에 있으니까 같이 내려가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말하는 선물은 최신형 컴퓨터라고 하더군요. 물 한 잔 줬다고 컴퓨터를 준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덩치 큰 남자가 다가오더니 신고하면 경찰 도착하기 전에 가만 안 둔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리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라고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없는데 뭐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경찰이 오자 저희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신고 내용 중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은 저희 집에 방문했던 배달 기사였는데 원룸 입구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봤다고 하는 거였죠. 봉고차 한 대가 원룸 입구에 있었고 봉고차 주변에 성인 남자 3명이 돌아다니는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으로 배달 왔을 때 음식은 1인분인데 신발장을 보니 각기 다른 신발들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신고 이유는
배달을 끝내고 오토바이로 향하는데 봉고차 주변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남자 3명이 봉고차 주변에서 담배를 태우며 젊으니까 돈 좀 되겠다고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던데 배달 기사분이 그 대화를 듣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죠. 그 사람들은 특수주거 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사이버 단체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물 한 잔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종교 홍보를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려고 한다던데 갑작스럽게 들어와 선물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룸 입구에 서 있던 봉고차 주변에 있던 남자들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고 들었죠. 친구들 생각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같은 패거리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입니다. 원룸의 경우 대부분 혼자 살다 보니 범행 대상이 되기 쉽고 선물을 준다고 유인해서 봉고차에 태우려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속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같이 내려갔다가 큰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섭고 섬뜩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물 한 잔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었습니다. 물론 문을 열어주진 않았지만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너무 섬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전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6년 전 부산에 거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구서동에 위치하는 모 오피스텔에서 정말 소름돋고 섬뜩한 일이 있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때 트라우마인지 가끔 뒤를 쳐다보는 게 습관이 되었네요. 지금은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부산대 근처에서 돈가스 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했던 건 아니고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와 동업을 한 거였죠. 저는 부산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 가기 전까지 정말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20대가 돼서 그 친구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부산대 근처에서 돈가스 집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였죠. 솔직히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자신은 없었지만 친구에게 설득을 당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구서동에 위치하는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고 자연스레 그곳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친구와 산책도 하고 맥주도 마실 겸 오피스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경비실이 없는 오피스텔이라 그런지 아니면 구석진 곳에 위치해서 그런 건지 보증금과 월세가 딴 곳보다 저렴했다고 했죠. 근처 10분 거리에 편의점과 일반 마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주변으로는 등산로가 보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빈 공터도 있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으슥하고 무섭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친구와 편의점에 들려 맥주를 사고 오피스텔로 향하는데 오피스텔 입구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였죠. 그때 뭔가 등골이 서늘한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아마 혼자였다면 오피스텔로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친구도 그 여자를 봤는지 제 손을 잡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오피스텔 입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여자를 지나쳤고 오피스텔 입구로 들어왔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엘리베이터 안쪽에 대형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거울에 그 여자가 쳐다보는 게 보이는 겁니다. 친구와 저는 급하게 문을 닫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죠. 오피스텔은 11층이었고 친구 집은 5층이었는데 베란다를 통해 밖을 보니 그제서야 그 여자는 다른 곳으로 걸어가더군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친구와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정말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날은 친구가 본가에 일이 있다고 해서 가게 마감을 부탁하고 먼저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가에서 자고 온다고 하더군요. 둘이서 하던 일을 혼자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가게 문을 닫은 시간은 저녁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 근처에서 내렸고 혼자서 맥주나 한잔 할까 하고 편의점으로 향했죠.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서는 오피스텔로 향하는데 멀리서 누가 서 있는 게 보이더군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와 봤던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죠.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며칠 전에 봤던 그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였고 역시나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구는 집 들어갈 때까지 전화 끊지 말고 자연스레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와 점점 가까워졌고 천천히 그 여자를 지나쳐 오피스텔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그 여자가 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때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사시는 분 아니죠? 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무 표정 없이 저를 계속 쳐다보더군요. 현관 입구가 열리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1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빠른 걸음으로 탑승하고 닫힌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 순간 닫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거였죠. 문 밖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고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진 충격으로 액정이 나간 건지 휴대폰은 먹통이 되어버렸고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더군요. 그리고서는 층수를 누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고 저는 5층은 눌렀죠.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유리거울에 비친 그 여자 표정이 너무 섬뜩했습니다. 제가 본 기억으로는 미소를 짓는 표정이었는데 그 순간은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죠. 5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고 빠른 걸음으로 현관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뒤를 봤는데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저를 보고 있더군요. 선선한 가을 날씨였는데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들어갔고 10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혹시 그 여자일까 싶어서 인터폰을 봤는데 그 여자는 아니었고 문 앞에는 경찰관 2분이 있더군요. 친구는 저와 전화가 끊어지자 걱정이 돼서 신고를 했다고 했죠. 경찰관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무서웠던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죠. 오피스텔 주변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봤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데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고 남을 해치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보이질 않아서 경찰 측에서 주의만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듯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1년 전부터 오피스텔 근처에 이상한 여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고 관리인은 그 여자분 가족들과 연락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여자분 사정은 이랬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고
그 후로부터 여자들 눈만 보고 다닌다고 했죠. 그리고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면 그때부터 쫓아온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많은데 오피스텔 근처만 맴도는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한 달 정도 지나 친구와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별탈 없이 잘 지냈죠.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는 2015년, 지적 장애인을 납치해 끓는 물을 배에 붓고 하이힐로 머리를 짓밟고 급기야 장기 매매까지 모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피해자는 이들을 악마라고 불렀는데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원에 사시는 20대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때는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18살 미성년자였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방황을 많이 했었죠.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혔습니다. 심지어 가출까지 해서 어린 나이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경험을 했죠. 그러다 19살이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주변 친구들을 정리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죠. 그날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잘 나가던 선배가 전화가 오더군요. 요즘 말로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보면 되는데 워낙 무서웠던 선배라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심부름 하나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죠. 힘든 일은 아니고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페이는 섭섭하지 않게 잘 챙겨준다는 말을 수십 번 하더군요. 저는 선배에게 요즘 공부 중이라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반강제적으로 부탁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선배를 만나게 되었고 선배가 말하는 심부름은 간단했습니다.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배가 전화를 하면 그곳으로 차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있었던지라 알겠다고 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새벽 1시쯤 됐을 겁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길래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그때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차를 끌고 서둘러 오라고 하더군요. 선배가 말한 곳은 평택에 위치한 모텔이었는데 워낙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선배가 말하는 모텔에 도착을 했고 곧장 선배에게 전화했죠. 잠시 후 선배가 낯선 남자를 업고 내려오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밀러 거울로 그 남자를 보게 되었는데 옷은 찢어진 상태였고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절한 건지 힘이 빠진 상태로 누워있는 겁니다. 선배는 그 남자를 차에 밀어넣고서는 일행이 있는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 저 화장실이 급해서 1분만요. 하고는 차에서 내려 미친 듯이 큰 길로 뛰어갔고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선배가 눈치를 채고 따라올까 싶어서 너무 겁이 나더군요.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고 휴대폰을 봤는데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군요. 그리고 선배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정말 섬뜩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죽는다는 그런 문자였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그 선배 얼굴이 떠오르면서 겁이 나더군요. 선배 친구들에게 수소문하면 일주일 안에 저를 찾아낼 정도로 발도 넓은 사람이라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공부만 하면서
조용히 살았죠. 그런데 2015년 여름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처음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설마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배를 알고 있던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서요. 순간 너무 놀라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사건은 이랬습니다. 선배는 여고생 3명과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적장애 상급인 장애인 남자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술에 취하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고 했죠. 선배는 여고생과 함께 그 남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남자와 여고생을 침대에 눕혀 사진을 찍은 다음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선배와 여고생은 그 남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온몸을 발로 짓밟는 건 기본이고 남자가 실신하자 라이터와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뜨거운 물을 붓기까지 했다더군요.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차별 폭행에 더 이상 의식을 차리지 못하게 되자 여고생 한 명이 다음 계획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은 남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남자를 장기매매 업자에게 팔아넘기자고 예전부터 선배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저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선배가 말했던 심부름이 장기 매매를 하자는 끔찍한 일이었죠. 제가 도망가고 나서 선배는 다른 친구를 불렀고 그 남자를 차에 태워 10시간가량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중 죄책감을 느낀 여고생 한 명이 범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3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모텔에서 남자를 업고 나가는 모습을 본 주인 아주머니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말했다더군요. 다른 부분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고 뇌 손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명 위기라고 하더군요. 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라고 했죠. 여고생을 도왔던 선배와 친구는 징역 20년에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저도 어린 나이였고 선배가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선배가 시키는 대로 운전을 했다면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을 겁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4년 전 겨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언니가 살았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고 뉴스까지 나왔던 내용이라 제보하기 조심스러웠지만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서대문구의 모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족 모임 겸 언니 생일이어서 부모님과 언니 집에서 하룻밤 보내게 되었죠.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나서 언니와 간단히 맥주를 한잔 하려는데 냉장실에 맥주가 없더군요. 형부가 사온다고 하시길래 괜찮다고 제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문 밖을 나가려는데 언니가 급히 부르더군요. 이정아, 이것 좀. 맥주 사러 가는 길에 재활용품 좀 정리해줘. 어차피 가는 길에 분리수거함이 있다고 하길래 들고 나왔죠. 아파트 현관을 나오자마자 오른쪽 편에 분리수거함이 있었고 바로 옆에는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0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재수없어. 말귀도 못 알아듣는 노인네를 경비원으로 쓰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때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뭘 봐, 냄새나게. 하여튼 경비원이고 주민들이고 문제야, 문제. 순간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 했다면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기도 했고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급히 맥주를 사서는 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종종 경비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먼저 주무시고 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자정이 다 돼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새벽 2시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니 집은 3층이었고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글쎄, 언니와 형부도 일어나 계시더군요. 베란다 창밖으로 확인을 했는데 경비실 부근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급히 옷을 입고 나갔고 저는 아침 일찍 서둘러 나가야 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 일찍 나갈 준비를 했죠. 어느 정도 준비를 끝내니까 언니가 토스트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나서 언니에게 물어봤죠. 어제 무슨 일이야? 언니가 해준 이야기는 경비 아저씨가 다쳐서 구급차에 실려갔다고만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순간 어제 그 남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니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정아, 우리 가족 모임 할 때 재활용품 버렸던 그날 너가 봤다던 남자 있잖아. 응, 왜? 혹시 짧은 머리에 추리닝 입고 40대 정도로 보였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옷은 기억이 안 나고 짧은 머리에 40대 정도로 보인 건 맞는 것 같다고 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끔찍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봤던 그 남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모임을 했던 그날 맥주를 사들고서는 집으로 들어와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잠이 들었고 그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남자는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경비실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70대로 보이는 경비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남자가 사는 위층에서 시끄럽다는 이유였는데 당장 가서 조용히 시켜달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남자는 틈만 나면 경비실에 찾아와 폭언을 했는데 윗집의 확인 결과 다들 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그 이후로 새벽 시간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경비원은 확인 결과 윗집 주민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그 남자는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서 70대 경비원을 폭행하기 시작했답니다. 한참 폭행을 하다 그 남자가 밖으로 나오더니 한숨을 쉬면서 또다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3차례나 폭행을 한 뒤에 그 남자는 자리를 떠났고 힘겹게 112 번호를 누르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른쪽 얼굴이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은 상태여서 통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가 연결된 상태로 10초 이상 대답이 없자 그걸 의심했던 관제센터에서 위치 추적을 통해서 자동 신고가 된 거였죠.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비원을 찾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3차례 폭행을 한 뒤 사라졌던 그 남자는 2시간이 지난 뒤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고 경찰들이 있던 경비실 쪽을 한동안 응시하다가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시간 만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남자는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했고 CCTV 영상을 보여주고 폭행 장면을 보여주니 그때서야 솔직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서 그랬다고 말이죠. 폭행을 당한 경비원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관련 기사 내용을 찾아보았고 그 남자는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18년형을 선고했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경비원 10명 가운데 4명은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